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아침 활기찬 한 주, 연말 마무리 잘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모처럼 하는 경제 강의입니다. 최근 댓글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이 댓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님이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뉴스를 듣고 있어 보면 오늘은 사야 하고 내일은 팔아야 하고 감이 안 잡히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 논리, 그 이론은 다 알죠. 누군들 일희일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죄송한 얘기인데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냥 단순하게 수정굿을 보고 예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현상을 전해드리고 그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방송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과 9월 두 번 내렸고요. 이미 9월부터 양적 완화는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30일, 31일에 열릴 FOMC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돈의 감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돈의 감각 326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이제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아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돈의 감각에서 강조했던 게 뭐죠? 네, 통화량, 즉 경제는 통화량의 증가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고 그 성장을 이끌 만한 통화량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 위기의 시작인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7월, 9월의 금리 인하, 여기에 10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던 이미 시작된 양적 완화. 그래서 지금부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이거나 돈의 감각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기억하고 계신 문구를 좀 소환하겠습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신용화폐 시스템의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이란 무엇이냐? 즉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죠. 그게 부채, 뎁, 부채가 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5% 이상 늘어야 한다고 제가 돈의 감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즉 일정 수준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즉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부채, 즉 통화량의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계대출, 부동산과 관련이 많은 가계대출,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한 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거, 이를 통해서 통화량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면 그게 최고의 경제 성장 조건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 줄어서 통화량이 성장을 견인하는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 때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합니다. 재정지출은 뭐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거죠. 그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즉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갚겠다는 약속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부양되기도 합니다. 즉,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는 민간 영역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죠.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려 할 때, 즉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이 하향하려고 할 때 이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가동합니다. 원하는 수준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량을 시중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바텀이죠. 마지막 금리 인하 수준은 0%입니다. 0%까지 내렸는데도 경기가 반응하지 않고 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이 진척되지 않으면 양적 완화 QE를 실시하게 되죠.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하지만 결국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서 소비나 기업 영역에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즉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 인하만으로 어려울 때는 양적 완화까지 추가한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레포 시장의 급등, 레포 금리의 급등, 이건 제가 2주 전, 3주 전에도 방송을 했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을 담보로 한 레포 시장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10%까지 금리가 상승했었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은 10월 중순까지 레포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난주 토요일 이 10월 중순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11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포 시장 지원한다는 건 뭐냐? 채권을 사준다는 거죠. 사주고 있는데 당연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납니다. 오른쪽 노란 동그라미 보시죠.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돈을 환수했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줬던 것을 회수하고 있었는데 9월부터는 이걸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공급된 거죠. 즉 이렇게 미국의 상황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같이 실시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10월에 또다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니 주식시장은 어떻게 하지?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20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S&P 500 인덱스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98년부터 2019년까지의 밑에 파란색은 기준금리고요. 위에 검정색은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빨간 화살표 보이죠? 2000년에서 2003년 당시 나스닥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은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 저 시점 3년 동안 S&P 500은 무려 51%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위기가 해소되자 2004년부터 다시 금리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올리는 시점보다 먼저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이 지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다시 주식이 폭락합니다. 2007년, 2008년 그 유명한 금융위기, 대공황 이후 엄청난 경제위기였죠. 그 당시에도 금리를 미국의 연준은 0%까지 끌어내렸지만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58%, 이때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5년부터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9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역사를 보면 2000년, 2003년
2007년, 2008년 금리 인하 시기처럼 이번에 금리 인하 7, 9, 10월에도 다시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은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 매도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적어도 제 방송 돈의 감각을 읽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런 문의를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몇 분 안 주셨어요. 최근에 한 3분 정도만 이런 메일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 돈의 감각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고, 좋지 않으니 돈을 더 시중에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거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베어마켓 됐습니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2000년, 2003년, 2007년, 2008년 엄청난 베어마켓 됐죠. 그런데 2019년 7월, 9월, 그 다음에 10월까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당연히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 금리 인하기에 있었던 베어마켓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 2003년, 지난 20년 동안에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을 미시적으로 좀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2000년, 2003년에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는 결국 나스닥 버블이 생성됐기 때문이죠. 나스닥 버블은 결국은 통화량 급증을 동반하게 됐죠. 당연히 부채가 급속적으로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채 증가율이 하락하고 오히려 부채가 감소하는 시점이, 그게 경제위기 시점이잖아요. 즉 중앙은행은 부채 증가율이 하락하면 부채 축소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데 금리 인하만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역부족. 그래서 주식시장이 51% 폭락했다는 거. 두 번째, 2007년, 2008년 금리 인하 시점도 미분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유명한, 지나다니는 개한테도 대출해준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주택시장 버블이 생겼습니다. 주택시장 버블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서프라임 모기지.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더 이상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자 이제 반대로 부채가 축소되기 시작하죠. 그게 돈의 감각에서 얘기한 넵 데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당연히 저 부채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0%까지 내렸고 양적 완화까지 무제한으로 실시했지만 그걸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경제가 위축되는 걸 막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만든 어떤 부채 축소가 위기의 원이죠. 부채 축소, 위기의 원인이 금리 인하로 해결되지 못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럼 위기의 원인, 지난 두 번의 위기의 원인은 첫 번째는 버블, 나스닥 버블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택 버블이었죠. 그 두 번의 버블, 부채 급증으로 인한 버블을 관리하지 못해서 위기가 시작됐고, 그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실시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게 원인이죠. 그렇다면 2019년에 금리 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9년에는 2000년과 2007년처럼 버블이 발생해서 부채 축소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이유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위축이 결국 금리 인하를 불러온 원인이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과 2007년 금리 인하 시점처럼 2019년 금리 인하 상황에서는 어느 섹터, 어느 지역에서도 버블이 발생한 징후가 현재는 없다. 버블이 발생해서 금리 인하로 그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9년 7월, 9월 향후의 가능성이 있다면 10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축소,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세 분쟁,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이 실제로 글로벌 교역량을 얼마나 축소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연도별,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교역량의 확대나 축소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라색은 트레이드 발륨, 양이고요. 푸른색은 가격 비교입니다. 가격 대비.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보셔도 되는데요. 정점을 찍었던 게 2017년 겨울이고요.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게 빨간색 표. 작년 1월부터입니다.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관세 분쟁, 알루미늄, 철광, 태양광 제품의 관세를 부착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서 다시 하락한 시점이 언제냐? 작년 10월. 대중국 2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면서 더 급속하게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글로벌 PMI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선 그림과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그림은 WTO에서 제가 찾아온 그림입니다. 글로벌 PMI가 정점을 찍었던 것도 2018년 1월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죠. 결국 작년 1월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분쟁을 시작한 시점, 그 시점부터 저렇게 세계 경제, 세계 교역량 PMI는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금리 인하는 과거의 금리 인하는 완전히 다르죠. 과거는 버블과 부채 위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져왔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를 불러온 이유는 버블이 아니라 무역 분쟁입니다. 무역 분쟁. 그런데 이 무역 분쟁의 해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10월 10일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 회담에서 스몰 딜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 스몰 딜이 나와서 10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일단 연기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주변 상황이 불안하면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게 기업이나 사람이나 인지상정입니다. 즉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금리 인하 이슈 자체, 금리 인하를 가져온 이슈가 무역 분쟁이고요. 그 분쟁이 해결된다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걱정할 게 아니라 무역 협상이 잘 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버블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블 그러면 겁내지 마세요. 버블은요 좋은 거예요. 다만 꺼지는 게 문제지. 그 버블은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자도 될 수 있고 수익도 늘릴 수 있습니다.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버블을 걱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 요인이 무역 분쟁인데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고 금리를 곧바로 그러면 인하해서 인상으로 돌리냐? 그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해소 시점부터 적어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 금리 내려서 대출도 좋고 무역 분쟁이 사라져서 기업들이 투자까지 늘리고 개인들이 금리 낮아가지고 모기지 금리도 좋으니까 우리 집 사자 이래버리면 버블이 걱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그런 버블이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섹터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강조했잖아요. 테크 버블, 반도체,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역 분쟁 해결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예상보다 그 가능성이 작아버렸을 경우 걱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라지거나 확률이 작아질 때는 미국의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위축을 막아야 합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 인하는 어디까지? 제로 금리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위기가 온다면 언제부터? 금리를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경기 위축을 막아낼 방법이 없을 때 그때부터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봄부터 겨울 걱정하지 마시고 겨울이 오기 직전에 한로 상강 정도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위기는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다 낮췄는데도 어떻게 경제 위축을 막을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대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해피바이러스님이 하셨던 고민들처럼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다양한 뉴스, 정말 많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추리는 것도 여러분이어야 되고 그렇게 그 정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갖고 삶을, 경제 현상을 판단하려면 스스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관점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 돈의 감각입니다. 여러분 돈의 감각, 제가 이 한 권 팔아서 책값 16,800원에 10% 남습니다. 1,600원을 벌고자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등 투자하시잖아요. 거기서 0.01%만 손실봐도 책값이 문제가 있습니까? 훨씬 많은 돈을 날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각, 그 주관을 세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하셔야 됩니다. 돈의 감각.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고 틈날 때마다 돈의 감각에 나오는 이야기를 방송에 계속 소환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언급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방송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투자하려면 시간과 적어도 책값 정도는 투자하자. 그게 바로 무슨 책? 돈의 감각이다. 할 수 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고 돈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들으셨죠? 여러분 저를 비난하고 욕하시는 댓글 중에 가끔 이런 글들이 있죠. 미래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 방송 안 듣겠다. 여러분 그런 방송 없습니다. 그런 방송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수정구슬은 없습니다. 세상을 단 1초만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모든 돈은 저한테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제 예측이 맞는다 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고 맞지 않는다 해도 중요한 건 뭐냐? 보는 관점이다. 경제를 보는 관점, 가설을 세울 때 그에 대한 이론이나 실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그 가설을 세우는 아니면 안 세워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뉴스, 엉뚱한 뉴스, 수많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으려면 결국은 공부하셔야죠. 그 공부는 돈의 감각. 여러분 저는 월요일 오늘 아침 새벽 6시 비행기로 제주도에 갑니다. 그래서 9일 밤에 오는데요.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방송이 없습니다. 금단 현상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오픈방을 통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속보성 기사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대응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오픈방 무슨 얘기냐고요? 네, 오늘 댓글 고정된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